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입법을 고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지켜야 된다는 가장 큰 대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뭐 전자발찌라는 기존 제도가 있고 장치가 있음에도 뭔가 자신의 거주지, 그러니까 범죄인의 거주지에서 다시 또 범죄가 재범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충분히 말씀하신 바에 공감을 하고요. 예. 이번 아까 보호 수용 제도를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법률안 일단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사실상의 보호 수용 제도를 약간 약화된 형태로 입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의 보호 수용 제도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아까 원래 제시카법이 처음 플로리다에서 제정되었을 때는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이죠. 옵트아웃 방식으로 해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는 거주를 할 수 없다 네거티브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주할 수 없는 곳을 그렇죠. 이제 걸러내는 그렇습니다. 방식이군요. 근데 한국형 제시카법은 반대로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옵트인 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거주해라. 네, 일정 지역 외에서는 전부 금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감옥이라고 부른다면 굳이 감옥이라고 부른다면 감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지금 법률안을 보면은 이미 출소해서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시설에 입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미 출소한 사람들을 다시 시설에 입주시키고 또 시설에서는 각종 행동의 자유라든가 거주 이전의 자유, 외출의 자유, 뭐 출장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전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프트한 보호 수용 제도를 법무부가 의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변호사님 의견은 그래도 우리의 이번 한국형 제시카법 제도가 이제 보호수용법 아까 이수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정도의 어떤 소프트한 버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 이게 형벌과 이제 보완 처분이죠. 가끔 어떤 기자분이 보완 처분이라 해서 의아했는데 보완 처분과 형벌의 차이는요. 이 형벌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제재고 네네. 보완 처분은 장래에 이 사람의 어떤 재범 가능성 때문에 사회로부터 일정한 제재 또는 격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성범죄자가 자기 형기를 마치고 나올 때 그 재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또 다른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어떤 제도가 약간의 그런 소프트한 어떤 그 보완 처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국가가 시설이든 장소든 정보이든 뭐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 반응을 느끼지 않은 어떤 그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부득이 국가가 좀 더 개입을 해야 이러한 그 범죄자들의 재범을 우리가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좀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좀 뒤섞여 있는 게 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지금 양형이 짧아서 뭐 15년, 뭐 10년 뭐 이렇게 해서 나오면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저지를 만한 체력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피해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관리가 안 돼 버리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또 다른 불안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제도를 도입할 때 꼭 이제 그 논쟁이 되는 건 이 범죄자들의 인권 많이 이제 논의가 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범죄자들은 그들만 그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역사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주거나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소송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는 대체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법리 안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쟁이 매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권 침해다. 누구의 인권 침해냐? 피해자 인권 침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해자들의 인권 침해 많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산에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뭐 8살 때 너무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고 이제서야 20대 여성으로 살아남은 그 피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그 안산의 조두순의 인권 때문에 그 본거지로 돌아갈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내 살던 대로 가겠다. 그 사람은 피해자 가해자가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자는
결국 국가에 하나 도움도 못 받고 외곽으로 숨어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되냐? 그렇게 사법제도가 운영되도록 그냥 우리가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게 맞냐? 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이었나요? 사회적 계약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예컨대 헌법에 있는 무슨 조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전혀 사람들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고집을 피는 게 기본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사회적 계약이라고 원론적으로 루소가 얘기한 대로 생각한다면 이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 왜 피해자가 자기 돈으로 왜 외곽으로 들어가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안산시에서 지원받는 조두수는 돈을 받고 주거지도 제공하는데 왜 피해자에게는 왜 그런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언제 그런 사회적 계약을 우리가 했던가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려면 최소한의 어떤 그 의무는 어떤 책무는 지켜야 하는 것인지 거기서부터 인권 논의가 시행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답이 없다. 당연히 위헌적 요소들이 있죠. 뭐 자기 집 자기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피해자 옆집에 가서 산들, 옆집에 어린애들이 있는 데 가서 산들, 초등학교 앞에 가서 산들 뭔 상관이에요. 내 자유인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뭘 지키겠다는 거냐. 그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사실. 뭐 제가 너무 흥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너무 이 무력감. 지난 뭐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제가 느껴왔던 수십 년, 뭐 20년도 넘는 기간 동안의 예. 무력감 때문에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